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7일 0시 기준 발표한 확진자 수가 621명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자마자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물론 아직 설 연휴 영향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확산이 되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3차 대유행이 끝나기도 전에 4차 대유행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 집단 확진자 수가 120명을 넘어섰고 경기도 남양주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도 115명, 충북 진천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도 노동자 14명이 집단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정부는 현재의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재유행인지 이번 주 동안 추이를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결국 거리두기 상향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커지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 또 향후 방침 재조정을 검토했던 당국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에 제대로 잡지 못했던 점들을 다시 들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더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는 600명이 상황이니까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제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 비대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좀 나온 이야기지만 지금 방역 당국이 업종별 대표 단체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이거를 방역 기준을 잡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또다시 그럼 일괄 규제 방식으로 가느냐? 그게 거기 감염자 수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가 적을 때나 그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거지. 600, 700 뭐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의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발표한 시점은 그렇죠. 아마 상당히 늦어지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추세가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3차 대유행의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거를 전제로 물론 확진자 수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금 풀리고 또 워낙 오랫동안 조여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완화시켜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 완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정부에서는 다시 올려야 되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단순히 뭐 정부의 뭐 좀 입장이나 모양새가 뭐 난처하다 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잡을 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완화하는 방향으로 잘못 가보게 되면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돼 있고 특히나 지금 생산 라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뭐 다른 그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속 출근하고 사람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유지되었던 곳들에서 집단 확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 생산시설에서의 이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든지 엄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지금 열흘 뒤면 이제 그 새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등교 계약도 쉽지 어렵다.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계약 뭐 지금 좀 긍정적으로 사실 검토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실제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거리두기 완화해서 이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추적을 해야 돼. 우리 14일 정도로 보잖아요. 설 직전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14일 정도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 그렇죠. 그럼 2주 정도를 본다면 등교하고는 좀 사실 쉽지 않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계속 퍼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 잡히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단계를 내려서 퍼졌다라기보다는요. 그래 보긴 네. 어렵죠. 예. 근데 유은혜 장관은 좀 의지를 많이 보였었죠. 등교 개학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역시나 그것도 일정 수일 때나 가능한 그쵸. 얘기지. 이게 그 수 이상이라면 사실은 일괄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이거든요. 이제 며칠 이제 그 추이를 좀 보긴 봐야 되겠죠. 네. 며칠 추이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갑자기 급증 추세로 가버린다면 참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정말 징한 바이러스다.
정말 최고입니다. 이 변이도 정말. 있고요. 이건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정말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퇴치를 해야죠. 네. 퇴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국민적 참여가 뭐 필수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또 잘 끼셔야 될 것 같고요. 방역 수칙 또 철저히 준수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좀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이 바다를 통해 헤엄쳐 월남한 북한 귀순자를 감시망에 포착을 하고도 늑장 대응을 한 데 대해 사과한 건데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이 변명의 여지 없는 경계 실패다라고 비판을 하자 서욱 장관은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앞서 이 낮은 수온에도 불구하고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을 껴입은 20대 초반의 북한 주민이 6시간가량 헤엄쳐 남쪽으로 내려왔죠. 도착 후에 옷을 갈아입고 해안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해 내륙으로 들어와 남쪽으로 이동을 했고 새벽 4시 20분께 검문소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군 감시 장비들에 걸렸지만 아무도 눈치를 못 챘었고요. 이후 실제로 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한 건 3시간가량 지난 후였습니다. 이곳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인 육군 22사단은 과거에도 노크 귀순 등 여러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부대인데요. 이것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경계 실패에 구조적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좀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습니다. 22사단 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넓어요 섹터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군사 보안이니까 좀 그렇고 동해안 앞에 다 그 22사단이 맡고 있거든요. 왜 22사단이 자꾸 걸리냐면 가장 넓습니다. 그 옆에는 21사단이나 이보다는 상당히 넓고 뭐 15사단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단장 22사단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나 때 안 걸려야 되는데라는 그런 이제 섹터가 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열상 감시 장비라고 이제 TOD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면 그 열이 빨간색으로 변해가지고 저기 누가 왔구나. 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이걸 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서욱 장관 얘기처럼.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를 계속 보면 눈물 나거든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철책 귀순 때도 영상 장비에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뭐 동물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이런 거고. 거예요. 예. 이번에도 지금 그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똑같아요. 잡혔는데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상 장비는 다 잡힌 거잖아요. 잡히죠. 근데 문제는 이거에서 판독 과정에서 나태했든지 아니랬든지 아니면 뭔가 뭐 판단착오를 했든지 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아니 이건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좀 뭔가가 그러니까 그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뭐 일부 맞긴 하죠. 예. 예. 근데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열상 장비 감시 장비 같은 게 이 사람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뭐 소리를 내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게 지금 잘했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이 인간의 한계를 좀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근데 철책 귀순 때도 보면 이제 장병이 그 영상 장비 포착이 된 거 보고 저거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냥 패스. 네, 넘어가 이랬었죠. 예. 근데 거기 뭐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현장 저기 뭐냐면 장교가 판단 그 잘못한 거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22사단이 커버리지가 너무 넓다. 그래서 22사단에게만 자꾸 책임을 다 지우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와중에 예를 들면 배수로는 고치겠다고 몇 번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거 감시 철저히 하겠다고. 근데 이번에도 또 배수로가 뚫렸고요. 또 장비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뭐 잊을만도 아니죠. 철책 기술이 바로 지난해였으니까요. 그런 식의 자꾸 반복된다고 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국방개혁의 일환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 구조가 변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줄어들다 보니 그를 대체할 만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도입을 하고 부대 편성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 설치를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제 사람이 거기서 봐야 그 돼요. 장비들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장비가 울리고 뭐 하고 알려도 그걸 파악하고 판단해야 될 이게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최초 보도를 보게 되면 4시 20분에 검문소 CCTV 포착했을 때도 병사들 졸고 있었다고 하고 이게 실제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될 때까지는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고 또 가서 신병을 그래서 발견해서 확보하는데 7시가 넘었다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구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대 대응 자체도 사실 지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그건 뭐 제가 네. 그걸 절대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인간이 분명히 군인이라면 경계를 잘해야 되고 그걸 봐야 되고 그 임무를 받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TOD 장비 센터를 가보면 저 눈이 빠집니다.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으면. 그렇긴 하죠. 예, 그건 있는데 뭔가 하여튼 제대로 된 어떤 이게 보이면 보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인간한테 다 의존해 가지고 뭐가 잘못되니까 무슨 잘못했다. 그거보다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럼 겁니다. 지금 댓글에 이제 AI 이야기가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AI 감시 경보 시스템 도입해야지라고요. 나는 은행나무. 자동적으로 어떻게 탁탁탁 할 수 있는 결론이 이겁니까? 뭐 그걸로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예. 참 하여튼 이런 데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 여러 원인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어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써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근무 태만이나 그거는 뭐 맞아요. 이거 그거 보라고만 임무를 준 건데 네.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봤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예. 보고가 안 올라갔거나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 영상 장비에서 알려줘도 사람이 그거를 캐치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제 그 점을 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결국은 그래서 지금 사과한 거 사과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쿠팡이 사망한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27세 고 장덕준 씨가 퇴근 후 집안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이후에 쿠팡은 그가 평균적으로 주 44시간 정도 근무를 했고 근무 강도 역시 그가 근무한 7층이 다른 층에 비해 좀 강도가 낮은 곳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가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유가족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인해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을 했죠. SBS가 근로복지공단에 이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숨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62시간 10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30% 가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쿠팡 측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석 달 평균으로 잡아도 58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내외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16개월 동안 연속으로 심야 노동을 했습니다. 30도가 넘는 열대야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근무한 게 2주가 넘었고요. 또 하루 평균 472kg의 택배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가 하루 평균 250kg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일을 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과도한 작업을 하면 빠른 속도로 근육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 치명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 장덕준 씨는 1년 4개월 동안 몸무게가 15kg 이상 빠졌고 동료들 역시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쿠팡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총 5명입니다. 한마디로 뼈골 빠지게 일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회사는 이제 거기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고. 이제 산재를 인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업무상 연관성인데 갑자기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면 우리는 이걸 가장 봅니다. 그 직전에 뭘 크게 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갑자기 업무가 가중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된 것 같아요. 쿠팡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난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족이나 이제 신청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산재가 인정됐는데 사실 드물어요. 이렇게 사망했을 때 산재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산재 인정한 것 중에 말도 안 되게 업무가 많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막
공단에서 지금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 일반적인 사망 예를 들어 암 이런 거면 거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심혈관 질환도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입증하려면 갑자기 업무가 엄청 늘어났다라는 거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입증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이 안 돼가지고 공단에 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지금 너무나 업무가 늘어났거나 저는 사실은 직전 3개월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엄청 늘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까 공단에서도 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공개된 다음에 쿠팡 쪽에서는 뭐 해명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SBS 보도에 인용된 거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그러니까 왜 거짓말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과로사가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더니 자신들이 처음부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팩트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고 장덕준 씨가 근무한 게 다른 쿠팡 노동자들에 비해서 근무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게 그죠. 제가 지금 그 그게 말씀을 더 하는 심각한 거예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외에 다른 분들이 더 심각한 노동에 시달리고 사실 있다면 공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직종에 유사한 사람들하고 그 비교를 해서 사망하기 직전 한 서너 달, 두세 달 평균적으로 업무가 얼마나 강도가 높아졌냐 이걸 기준으로 재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이거는 쿠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노동자들 평균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네. 만약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다 인정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쿠팡은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요 며칠 동안 쿠팡 관련 뉴스 그 복귀해 보면요, 다 이제 뉴욕 그 미국 그 증시 상장과 관련돼 가지고 쿠팡이 얼마나 훌륭한 기업이고 자본을 어떻게 모았고 성장을 했고 경제지들 아주 그냥 쿠팡 좋게 써주려고 네. 아주 안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무슨 국내 규제 문제도 걸고 넘어지면서 온갖 그 비판을 화살을 돌렸는데 뭐 안달까지는 안달. 아니고. 네. 아니 뭐 아주 하여튼 뭐 신난 것 같더라고요 경제지들이.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한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자본이 성장에는 그렇게 바꿔 말하면은 쿠팡이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노동자의 착취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정말로 소위 저희가 사람 갈아서 뭐 한다, 사람이 이제 죽을 것처럼 일한다 이 얘기는 정말로 사람이 사망을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참. 쿠팡이 추가적으로 입장 나오는 점을 좀 기다려 보죠. 네. 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